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유연한 다투입니다. 자, 오늘은 2016년 여름을 맞이해서 낙력특집 한 번 더 돌아왔습니다. 예전에 연례 행사예요. 그럼 자, 오늘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서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친한 사람 중 낚시를 좋아했던 사람이 있다. 주말마다 낚시하러 쏘다니느라 여자친구에게 차인 것도 여러 번이었다. 그 정도로 낚시를 좋아하는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 낙수를 죄다 처분시키더니 그 이후로는 낚시는커녕 물가도 가지 않게 되었다. 낚시도구를 처분할 때 무슨 일이냐 물어봤지만 대답을 피하길래 굳이 자세히 묻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이후로 계속 신경 쓰여서 한번 그와 술을 마시고 어느 정도 취했을 때 물어봤다. 그리고 그가 어렵게 말을 꺼냈다. 합천군 쪽에 망해가면 쏘가리가 아주 잘 낚이는 큰 호수가 하나 있어. 아는 사람만 아는 곳이라 주말에 가도 사람이 잘 없는 곳이야. 그날도 그랬어. 금요일에 오랜만에 정시 퇴근해서 퇴근길을 그대로 거기로 향했어. 어차피 납치 채비는 항상 차 트렁크에 구비해 있었거든. 길이 좀 막혀서 도착했을 때 밤 11시쯤이었어. 추출하길래 생수를 끓여서 컵라면이랑 소주 반 병쯤 마시고 낚싯대를 잡았어. 또 한 잔. 그는 소주잔을 잡았고 나도 서둘러 소주잔을 들어 한 번 잔을 부딪혔다. 쓴맛이 올라오자마자 나는 오뎅탕에 오뎅을 하나 건져 먹었다. 반면 그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기본 안주인 땅콩을 잡으며 피식 웃었다. 미리 말하지만 낚시 좀 하고 잘 기억이었으니 운전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 알잖아? 나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란 거. 아무튼 그래서 낚시줄을 던져야 하는데 어디다가 던질까 고민이 되는 거야. 평소에는 그냥 대충 던지고 낚이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싶겠는데 어째서인지 그날따라 쏘가리 매운탕이 생각이 나서 한 마리는 꼭 잡겠다고 벼르고 있었거든. 그래서 난 하늘을 올려다봤어. 하늘을 보는 달이 떠 있었어. 덕분에 불빛 하나도 없는데도 새까맣게 어둡지는 않았어. 그거 알아? 쏘가리는 이런 밝은 밤에는 자기 집에서 축 지죽은 듯이 숨어있다. 그럴 때는 강한 가운데 깊숙이 던지는 게 포인트야. 그래서 조금 무거운 줄을 들고 좀 멀리 낚싯줄을 던졌지. 그 다음부터는 인내심과의 싸움이야. 물고기나 샘물이 수달이나 사람이 하도 잡아먹히다 보니 이것들이 상당히 예민하거든. 물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면 귀신같이 알아듣고 천적이 왔다는 걸 눈치채서 경시 강해져. 그래서 이놈들이 바늘을 물 때까지 단탁치고 찌만 보고 있어야지. 그러다가 30분 정도 지나서 입질이 왔어. 입질이 오니까 딱 쏘가리더라고. 한 번에 긴 이야기를 해서인지 그는 한숨을 쉬었다. 몰라도 그는 한숨을 쉬었다. 난 재빨리 그와 내 잔에 소주를 채워놓고 그 다음날을 기다렸다. 그가 소주 한 잔을 들이키고 말을 이어갔다. 기대했던 대로 쏘가리 한 마리가 잡혔어. 그런데 크기가 좀 작은 거야. 물론 나 혼자 매운탕을 끓여 먹기에는 충분했지만 그래도 기껏 왔으니 이왕이면 너랑 형성이랑 수민이 형님이랑 같이 먹고 싶었거든. 그래서 큰 놈을 한 마리 잡거나 적당한 놈을 한 두세 마리 잡던가 끝내려고 했어. 그냥 나만 먹고 쓸데없이 그런 욕심을 부려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다시 그 포인트에다가 낚싯줄을 던졌는데 그가 말없이 자신의 잔에 소주를 채워넣었다. 그가 자작을 하다니 상당히 별일이었다. 나는 적당히 눈치를 보고 내 잔에도 소주를 따랐다. 우리는 잔을 부딪히고 술잔을 들이켰다. 던지자마자 뭐가 걸린 거야? 던지자마자 뭐가 걸린 거야? 근데 그 물고기가 입질할 때의 느낌이 있거든.
푸드득거리는 그 느낌이 복근마다 좀 달라. 소갈이는 좀 약하게 푸드득거리고, 베스같이 그 힘 좋은 놈들은 뭐 세게 푸드득거리고, 누치라고 커다란 놈도 있는데 그러면 아예 푸드득거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간바닥으로 가라앉아버려. 아무튼 그렇게 물건마다 입질 느낌이 다른데 그 순간 느낌은 그 어느 것도 아니었어. 그래서 돌이나 쓰레기 같은 곳에 발이 걸린 느낌이랄까. 그런데 그런 거 치고는 자꾸 움직이는 거야. 뭐 그때만 해도 별 생각은 없었어. 그냥 이상한 놈이 걸렸나 보다 했지. 아무튼 걸렸으니 잡아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열심히 납치줄을 잡아당겼는데 힘이 여간 좋은 게 아닌지 꼼짝도 않더라고. 한 5분 정도 힘을 들이게 하다가 그냥 납치줄을 끊어버릴까 생각하는 그 타이밍에 끊었어야지. 어쨌든 그놈이 갑자기 힘 빠졌는지 스무스하게 술술 올라오고 난 신나게 리를 감았고, 그 정도 어느 정도 감으니 오늘따라 어렴풋한 빛이 주어진 수면 위로 뭔가가 떠올랐어. 너도 이쯤 되면 짐작하겠지만 다행히 그건 쏘가리는 아니었어. 물고기 자체가 아니었지. 그건 머리였어. 그는 그 말과 동시에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술을 따랐고 딜레이도 없이 술잔을 들이켰다. 나는 그의 이야기에 압도되어 그것을 마저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가 뒤늦게 내 술잔을 채우고 들이켰어. 그가 한숨을 크게 내쉬었어. 아마 머리였을 거야. 하지만 최소 내가 아는 생물 중에는 그런 머리를 가진 생물은 없어. 생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만 처음에는 동그란 무언가가 올라오길래 역시 쓰레기인가 하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왕 온 김에 한겹 모으나 하자는 생각으로 계속 가물이 했는데 그때 뭔가 이상한 하나를 깨달았어. 낚시를 해서 뭔가 낚아올리면 땅에 거의 도착하고 나서야 살짝 보일락말락하거든. 물이 뜨는 게 아닌 이상 다 그래. 그런데 그 동그랗 그것은 땅에서 최소한 1m는 떨어져 있었어. 그걸 깨달은 나는 리를 감는 손을 멈췄지. 그리고 나는 동시 사실을 깨달았어. 그것은 내가 납치대를 잡아 당겨서 끌려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었거든. 왜냐면 내가 리를 감지 않았는데도 그것은 계속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거든. 그것도 소주를 스스로 잔에 따르고 한 잔 마셨다. 나는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한동안 멍하니 있었어. 너무 삼삼 좋아하는 일이라 내 머리가 잠시 동안 파업했거든. 이윽고 그 동그란 것이 물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왔어. 타원형이었는데 거리를 제대로 가늠할 수가 없어서 정확한 크기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직경이 50cm 정도 된 것였던 것 같아. 그리고 이윽고 그 타원의 밑에 지탱하는 약간 얇은 막대가 보였어. 그제서야 나는 그게 동물의 머리와 목의 형태와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리고 점점 머리의 높이는 높아졌어. 그리고 그 목의 아래에 다른 부위가 드러났지. 거대한 몸통으로 추정되는 부분과 두 개의 팔. 맞아. 그것은 간바닥에서 위로 걸어서 올라오고 있었던 거야. 나를 향해서. 그제서야 난 정신을 차리고 바로 낚시대를 내던지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를 주차해둔 방향으로 뛰어갔어. 그 자리에서 한 50m 거리였는데 정말 미친듯이 뛰어갔지. 그러다 넘어져서 신발 한 짝이 벗겨졌는데 그때 내 신경 쓸 여우가 있었겠냐? 그냥 짝짝이 발로 뛰어갔어. 그리고 차에 들어가서 그래, 그날 내가 유일하게 잘했던 건 바로 차문을 잠그지 않았다는 것이었지. 어차피 사람이 없어서 그냥 앉아갔거든. 창문을 열어놓은 상태였건. 아무튼 콜록콜록 그가 기침을 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말을 많이 해서 목이 탄 모양이었다. 서둘러서 선을 이어나서 서서 카운터의 냉장고에서 물통을 꺼냈다. 가는 길엔 가게 입구 쪽에서 술집 알바가 짜증을 내며 대걸레로 바닥에 물기를 닦는 모습이 보였다. 밖엔 비도 왔는데 왜 이리 바닥에 헹궈한 건지 이상했지만 이내 물청소를 하다 보며 그냥 잘 돌아갔다.
그리고 물컵에 물 따라 그랬거든. 아, 고마워. 그래서 차에 시동을 켜고 엑셀을 밟으려 하는데 그때 내 어깨에 뭔가 닿은 느낌이 들었어. 손으로 보이는 게 창문을 통해 내 왼쪽 어깨를 잡고 있었지. 내가 고개를 들려 왼쪽으로 바라보니 어느새 다가온 그 괴물이 살점이 전부 불이 퉁퉁 부어서 더 커진 것 같은 그 얼굴이 씨발. 솔직히 그게 얼굴이 맞는지도 모르겠어. 아무튼 거기에 해초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 괴물이 내 바로 옆에 있었던 것이 미칠 것 같았어. 그래서 그냥 정신줄 놓고 엑셀을 최대한 세게 밟고 붕 하는 소리가 내 인생 최대 속도로 차가 들렸는데 아마 최고 속도가 나왔을 거야. 다행히도 그 손은 속도를 버티지 못해 떨어졌고 나는 그곳에서 최대한 멀리 벗어났어. 한 사람 미친 듯이 정신줄 놓고 운전하다가 마을산 근처쯤에서 약간이나마 정신을 차리고 속도를 줄였어. 근데 도로가 텅 비어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몰라. 그가 다시 술잔에 들이켰다. 그리고 들이키고 나서야 그게 빈잔이라는 걸 눈치채고는 말없이 소주를 술잔에 따랐다. 그건 상당히 취한 모양이었다. 나도 술을 마셨고 평소였다면 나도 취했겠지만 그의 이야기가 너무 생생해서인지 묘하게 정신은 말짱한 편이었다. 그래,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낚시 갔는 거야. 꿈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하게 보니 그때 입은 셔츠의 왼쪽 어깨 부분 말이야. 그 괴물이 잡았던 부분에만 젖은 자국이나 해초가 몇 가닥 붙어 있더라고. 난 물에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씨발. 아무튼 그 이후로는 물가에 얼씬도 못하겠더라. 귀신 잡는 해변대 나가서 뭐한 이런 말하기 쪽팔린데 솔직히 아직도 무섭다. 나는 그의 이야기는 그것이 끝이었다. 그는 그 후 연달아 술을 5잔 정도 마시더니 그를 탁자에 쓰러졌기 때문이다. 난 곧다 집을 불러 그를 집을 보내줬었다. 내가 이 글을 쓴 이유는 반년 후 그는 죽었다. 사인은 익사였다. 물가에는 얼씬도 안 하겠다고 말한 그였지만 회사 송년회까지 거부할 수는 없었던 모양이었다. 낙동강에서 송년회로 하고 그 밤에 그는 실종되었다. 이상하게도 그 많은 사원 중에서도 목격자는 아무도 없었다. 비도 안 왔는데 술자리에서 무능놀이가 된 것이 의구심을 키웠지만 그것은 아무런 증거가 되지 못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그는 낙동강 하류에서 낚시하던 낚시꾼의 낚싯바늘에 걸려서 발견되었다. 그의 시체는 낙동강에 가라앉아 있었던 걸로 추정돼 낚싯줄과 낚싯바늘이 잔뜩 얽혀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만찬 상태로 강물에 뛰어들어갔다가 급류 힘을 일사했다고 발표한 후 수사를 종료시켰다고 한다. 조금씩 봐볼게요. 두 번째, 아는 스님께서 부산의 어느 동네에 아는 지인을 만나러 가서 하룻밤을 묵었는데 그곳에서 겪은 기이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스님은 지하철에서 6.25 피난 이후 오랫동안 생사불명으로 연락이 끊어진 지인을 우연치 않게 마주쳤습니다. 스님과 지인은 같은 전우로 한국전쟁 최전선에서 싸우다 부산병으로 육군병원에서 만난 사이였습니다. 서로 고향이 같아서 빨리 친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각자 제대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서로의 연락이 끊어졌다는 것이었죠. 스님은 지인이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다시 만나 매우 기뻤고 지인 역시
반가운 마음에 스님을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스님도 흔쾌히 지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새서라도 오랫동안 쌓인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86번 버스를 타고 지인의 집을 찾아가는데 동네에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인의 집에 도착하니 지인의 아내가 빨래를 개어서 다듬이돌에다 방망이로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듬이돌이 흔히 보는 돌이 아니었습니다. 네모난 사사기둥이었거든요. 하지만 신기하다고 생각할 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스님과 지인이 밤새도록 웃고 떠들며 국차를 마시다 요기를 느끼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서야 보이는 것이지만 집의 당에도 주춧돌도 디딤돌도 모두 아까 본 다듬이돌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때 지인의 아내가 스님께 인사를 하며 뜨거운 하나를 씻으면서 수체에 버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늦게 지인과 국차를 하고 서로 한 방에서 자게 되었는데 방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여자 목소리 같은데 매우 슬프게 우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잘못 들었겠거니 여겼는데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는 조금 간격을 두고 규칙적으로 계속 들려왔습니다. 건너쪽에 누가 저리 오지? 재수씨가 오나? 가만히 집중하고 들어보니 우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따이 눈과 일본어로 아프다 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또렷하게 들리는 소리에 스님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사람 말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는 지인을 흔들어 깨워서 말했습니다. 이봐, 자네 밖에서 뭔 소리가 들려? 이봐, 자네 밖에서 뭔 소리가 들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거 가끔 소리 나는 소리니까 신경 끄고 주무시게나. 지인은 일어나지도 않고 돌아 누워 다시 자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참다 못해 일어나 말로 남았는데 이따이 하는 소리는 한쪽에 세워둔 다듬이돌 근처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다가가더니 소리가 뚝 그치더랍니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는데 이번엔 부엌에서 아씨 하는 희미한 소리가 났습니다. 부엌에 들어가니 항아리 근처에서 소리가 났는데 역시나 스님이 나가자 멈췄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스님은 계속 들리는 일본어들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고 아침에 눈이 퉁퉁 불지로 일어났습니다. 지인의 한 사람이나 애들이 서로 쑥덕대며 스님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하지만 신기하다고 생각할 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스님과 지인이 밤새도록 웃고 떠들며 곡차를 마시다가 요기를 느끼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서야 보는 것이지만 집의 당에도 이러는데 역시나 스님이 다가가자 소리가 멈췄을 뿐만 아니었습니다. 스님은 계속 들리는 일본어들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고 아침에 눈이 퉁퉁 분 채로 일어났습니다. 지인의 한 사람이나 애들이 서로 쑥덕대며 스님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아침 먹고 나서는 간만의 일이 도저히 궁금해 못 참으셨고 뭔가를 알고 있는 듯한 지인에 닥달하셨습니다. 그러자 지인은 한숨을 한 번 내쉬고는 설명하였습니다. 지인은 마당에서 스님이 전날 보았던 네모난 돌들을 가리키며 뭔가를 설명하였습니다. 아니, 이게 다 뭔가? 소리는 이것들이 내는 거네. 제대하고 이리로 이사 왔는데 그 당시에는 나도 무척 놀랐다네.
그 돌대는 죄다 비석이었습니다. 밤새 비석이 우러댄 것입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사려받은 단지는 유골을 담는 유골 그릇이었습니다. 자네 참 어떻게 이런 집에서 지내는 건가? 처음엔 자네처럼 무서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잤지만 이제 만성이 되어서 무감각하다네. 아무리 그래도 이제는 우리 귀에는 아예 들리지도 않는다네. 그런데 자네처럼 한 번씩 집에 손님이 찾아와 자고 가면 기겁을 하더군. 그래도 자네는 스님이라 뭐가 달라는군. 보통은 하룻밤도 못 있고 다 가버린데 말이야. 아니 왜 이런 데서 이사를 가지 그랬나? 사병 끝나고 어수선할 때라 이 집도 겨우 구했어. 그래도 이 집은 아니지 않는가. 해를 끼치는 것도 없고 이젠 들리지도 않는데 사실 말인데 여기 동네 자체가 다 이렇다. 허허. 천마산 까치고개 아래 아미동 비석마을 외정 때 일본 공동묘지였던 터에 6.25 피난민들이 몰려와 피난촌이 형성되었다고 하네요. 피난민들은 지배자의 재료를 그 공동묘지 비석을 가져다 사용한 것입니다. 오돌오돌 글이 새겨져 있어 다듬이돌로는 죽었다는데 그 때문에 귀신들이 밤새 아프다고 울고 육을 향해 뜨거운 물을 부으면 뜨겁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동네에서 기모노나 유카타를 입고 서성이는 일본 귀신을 종종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아무도 나다지도 않고 해마다 일본 귀신들을 위해 진원제를 지내준다 하네요. 폭우로 인해 여기저기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보이네요. 모든 지역에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줘.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네, 한 번 더 가죠. 마지막으로. 첫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 즉 내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들었던 실화다. 당시 나는 전자기타에 빠져 있어서 밴드 활동을 했었는데 연습실을 운영하시는 사장님께서 직접 겪었던 일이다. 비록 별 볼 일 없는 연습실 사장인 아저씨는 젊었을 때는 방송업계에서 일도 하셔서 무명 여인들도 몇몇 배출했었다. 내가 사장님을 알기에 몇 년 전에 키우시던 4인조 밴드가 있었는데 한참 데뷔 준비를 하느라 밴드 사장님은 여름 내 합숙을 했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럴 때와 같이 사장님은 아침에 일어나 사무실 앞에서 담배를 피시는데 이상하게도 건물 앞에 조그마한 쌀기계가 버려져 있었다. 쌀기계라 하면 옛날에 쓰던 기계인데 쌀을 안에 담고 1인분, 2인분 등 단추를 누르면 그 양에 맞는 쌀이 밑으로 나오게 해주는 단순한 기계이며 요즘 거의 없다. 유난히 검소하고 물건 안 버리시는 사장님은 버려진 기계가 너무나도 깨끗해 보이길래 사무실로 가지고 들어가서 물로 닦고 나중에
나중에 함수 생활을 마치면 집에 가져놓을 생각이었다. 그리고는 별일 없이 밴드와 흡수오르셨는데 미신을 좀 믿으시는 사장님은 쌀기계를 가져다 온 이유로 사무실 내에서 한기가 들었었고 이유 없이 자꾸 등골이 육삭해지곤 했다고 하셨다. 괜히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생각하셨던 사장님은 아무것도 아니겠지라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지냈는데 어느 날부터는 같이 합숙하던 그룹 멤버들도 근래 들어 사무실 안에 있으면 기가 허해진다고 사장님께 털어놓기 시작한 것이다. 문제는 그로부터 얼마 후 밤만 되면 자꾸 누군가가 밖에서 노크도 하지 않고 매일같이 사무실 문 손잡이를 듣기 굉장히 거슬리는 소리를 내며 돌렸다는 것이다. 누구냐고 물어봐도 대답이 없고 막상 문을 열어보면 밖에 아무도 없었고 철문에 달려있는 새 손잡이를 돌리는 쓱쓱 소리가 유난히 귀를 찌르고 소름 끼치게 만들었다고 한다. 거기다가 처음엔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게 매일 밤마다 일어나니 나중에는 손잡이 돌아가는 소리만 들어도 겁이 나기도 했고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형상이어서 후에는 두려움에 문을 열어볼 엄두도 못 냈다고 한다. 간간히 돌리는 슥슥 소리에 연습생들은 겁이 질리기 시작했고 사장님께서도 나중에 그 소리만 들어도 환장할 것 같다고 하셨다. 결정적으로 이상했던 점은 사무실 대문이 이중으로 만들어져서 바깥문이 잠겨있으면 사무실로 바로 들어오는 앞쪽 문까지 들어올 수 없었다는 점, 즉 누군가와 문제의 그 문을 돌리려면 밤에는 항상 잠겨있는 바깥문을 통과하고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었다. 가만히 있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나서인지 사장님은 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자취생을 설명하기로 했다. 사장님 어머니께서는 토속 미신에 대한 지식도 좀 있으시고 기도 약한 편이셔서 귀신을 본 적도 있으신데 귀신이 있는 것 같으니 직접 사무실에 들려서 보고 판단을 하고 조치를 취하기로 하셨다. 어머니께서 며칠 밤을 사무실에서 주무셨는데 역시나 의문의 소리는 밤새 들렸고 그작 소름 끼치는 금속성 마찰만 들릴 뿐 문 앞에는 아무도 서 있지 않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어머님이 사무실 소파에서 낮잠을 주무시다가 사무실 지하기도 하고 비도 오는 날이었는지 가위를 눌리셨는데 꿈속 내용은 놀라웠다. 누군가 밖에서 사무실 대문을 열고 손잡이를 계속 돌리는데 어머니 문을 열어주셨더니 비에 흠뻑 젖은 어떤 젊은 남자가 서 있었고 이 사무실에서 사는 여자를 찾고 있다는 거였다. 당시 사무실에는 사장님과 남성 4인조 그룹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머님은 그런 여자 없으니 돌아가라고 하셨는데 그때 남자는 뭔가 잘못된데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돌아갔었다. 가에서 깨어나신 어머님이 사장님께 혹시 새로 가지고 들어온 물건이 없냐고 물어보셨고 사장님은 쌀기계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께서는 아무래도 쌀기계에 지방령이 들어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그날 밤 기계를 사무실 앞 건물 옆에다 놓고 버렸다고 한다. 지방령이란 이제 어떤 물건이나 집안에서 귀신을 일컫는 말인데 이게 어머니의 꿈에서 나타난 남자가 찾고 있던 여자가 쌀기계 안에 머물고 있었다는 주죠. 신기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께서 또 한 번 꿈을 꾸셨는데 이번에는 사무실 소파에 누워 계시는데 백지장처럼 흰 피부를 띠은 예쁜 여자가 저 이제 가보겠습니다 라고 소리하면서 조금 알 수 없는 의미의 얇은 미소를 짓고 사무실에 나가더라고 했다. 낯선 물건 함부로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다고 어머니께 혼난 사장님은 놀라게도 그로부터 문손잡이 돌아가는 소리를 듣지 않았고 사무실은 다시 좋은 분위기에 되찾았다고 한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 그로부터 한 2주 후 쌀기계에 대해서 잊었을 무렵 사장님 밖에서 일을 보고 계시는데 급하게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다. 사장님 지금 난리 났습니다. 저 이쪽으로 오십시오 라고 탁 기만하는 밴드 한 멤버였다. 문제가 무엇이냐고 물어봐도
밴드 멤버는 일단 와보셔야 할 거라고 했고, 사장님은 급히 사무실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거기 도착했을 때 사무실 사람들은 이미 건물 밖에 나와 있었고, 현수의 인적주는 사무실 운성거리는 인파가 몰려들기 시작했다. 사장님도 궁금하셔서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음성거리는지 보려고 다가갔는데 그 감정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구경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가운데에는 그때 사무실에서 가져 들어온 쌀기가 놓여져 있었고, 어떤 무당이 주문을 외치면서 그 기에다 속을 뿌리고 있었다. 넋이한 사장님은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쌀기계를 밖에다 버리고 난 후에 근처에 살던 누군가가 사장님처럼 기계를 집에 들어갔었고, 그의 식구들은 똑같이 괴기한 영상들을 보고 결국 지방령의 장난에 홀려서 반쯤 정신 나가 상태가 되었었다고 한다. 그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직까지도 모르지만 들린 비명소리에 바로 위층에 사는 사람들이 그 집에 가보고 결국 귀신을 쫓아내고 무당을 불렀다는 것이다. 아마 사장님과 밴드도 조금만 서두르지 않았으면 옆에 집에 살던 사람들과 같은 신세가 되었을 수도. 그 이후 사장님은 새로 손잡이로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면 그때 기억이 나면서 온몸이 싸늘해진다고 한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돋는데요. 그 소리가 이래서인지 별로 안 무서운지는 모르겠네요. 저도 미신의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예, 그러면은 2026년 남년 특집을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빠. 가끔 영상 올릴게요.